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세 번째 확진자를 돌보던 의료진인데 환자가 사용한 주사 바늘에 찔려서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도 다시 기승이죠. 새삼 의료진의 노고를 좀 되돌아보게 되네요. 프레스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설이 지났는데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눈이 아닌 비가 내렸습니다. 약한 비구름이 지난 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이렇게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 짧은 시간 내 강한 비가 집중됐던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동해안 지역 5에서 20mm,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내륙에는 5mm 안팎 예상됩니다. 서쪽 지역은 비가 소량에 그친 탓에 먼지가 씻겨가지 못하고 남아있는데요. 현재 충청과 호남의 공기질 탁해 있습니다. 대전과 전북, 종일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오늘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내일은 경기 남부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이 16도, 통영은 20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6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제주 해상은 오늘 밤까지, 동해상은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요.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밤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에 비구름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과 밤에 낮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적절한 때에 맞는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리 바로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투자 요청에 스페이스X,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이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첫 수출 전략 회의를 주재하기 직전 머스크와 화상 통화를 했는데요. 이 테슬라가 아시아 지역 완성 전기차 생산을 위해 계획 중인 기가 팩토리 건설 후보지로 한국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 심사가 잠시 뒤에 열립니다. 지난 9월 형기의 70%를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가석방이 되더라도 2028년 5월까지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석방 시 친문 결집에 구심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헬로윈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는 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이 선수사 후 국정조사 방침을 철회하고 사실상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헬로윈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점 등이 이유로 꼽히는 가운데 예산안 합의안 도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큐시토의 시간이죠.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어요. 네, 김경수 이번엔 나오나 이낙연 복귀입니다. 네, 2016년 당시 이 민주당 당원들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이 댓글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 사건으로 김 전 지사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됐는데 당시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네, 이때 구속된 김 전 지사의 형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이미 이 형기의 70%를 채워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는데요. 네. 1시간 뒤인 4시 반부터 가석방 심사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김경수 전 지사가 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이 지난 9월에도 한 차례 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바가 있었는데 이 당시로는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아 가석방 명단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이 조직적 대선 여론 조작에 해당하는 이 중범죄라는 의견과 이 공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었던 드루킹과 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과연 이 오늘 가석방이 될 것인가가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친문 적자입니다. 강재묵 기자. 예. 그러면 만약에 가석방이 되면 나와서 뭐 바로 대권 주자행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가석방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은 이 2028년 5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 공직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 김 전 지사가 구속됐던 상황과는 또 당내 상황도 달라졌죠. 이 관련해서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의 의견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쥔 이재명 체제에서는 이 견제 세력의 존재감이 좀 희미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다만 이 정반합의 의미에서 이 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견제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좀 이 김경수 이제 의원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장해찬 이사장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번에는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요. 아.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 대선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 이 실형이 선고된 징역의 연수와는 별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가석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볼 여지가 대단히 높고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 같은 경우는 징역 4년을 꽉 채워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중도에 가석방이 되게 되면 비슷한 혐의를 저질렀는데 힘이 없는 사람은 3년 다 살고 나오고 권력자 정치인 출신은 적당히 어느 정도 살고 가석방하면 되는 것이냐라는 비판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고요. 다만 네. 뭐 만기를 하고 출소하게 됐을 경우에 파면이 안 된 상태에서 정치권에 당장 복귀하기는 힘들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흔들리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야권에서 아마 김경수 전 지사의 자택을 방문하는 정치인들이 조금씩 늘어날 것이다 정도의 전망은 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 보입니다. 네, 이 가석방 가능성 자체는 낮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주목되는 이유가 민주당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 상황이랑도 사실 맞물려 있는데 민지숙 기자 네. 지금 미국 간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좀 슬슬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 하면 이 30의원 등 이낙연계 인사들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미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근데 미국 워싱턴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머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 조기 복귀론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대표적 이낙연계 의원으로 꼽히는 윤영찬 의원은 이 공개적으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당사자인 이낙연 대표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 그렇죠. MBN 취재진이 이낙연 전 대표 직접 접촉한 바 있었는데 네. 이 조기 복귀설과 관련해 민 기자가 설명드린 것처럼 1년 예정으로 방문학자로 미국에 왔다. 네. 이 기존 계획에서 전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말하면 조기 복귀 가능성 본인도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이낙연 전 대표까지 소환이 되고 있는 지금의 이런 어떤 상황.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네.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35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 지난주 저희 프레스룸에도 모셨는데요. 그렇죠. 이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상황에 이낙연계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건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짝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비명계 친이낙연계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보도 있던데. 저는 뭐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분들 다 손흥민 의원 같은 경우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네. 민주당을 지켜온 분이시고 네. 당이 이럴 때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미국에 나가 있는 또 이낙연 대표를 뭐 위로하고 또 그 오랜 친분 때문에 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총선 앞두고서 당이 분열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저는 뭐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에 가 있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사실 이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 임경빈 위원님. 네. 지금 결국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야당의 대선 이른바 대체제들이거든요. 네네. 이 얘기 자체가 사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당내 일각에서는 그 얘기가 이미 당대표로 선출되기 전부터 있었던 네. 얘기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만 하더라도 네. 미국에 가서 내년 되기 전에는 안 돌아간다고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고 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설사 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쓰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총선 출마도 못하는 입장에서는 당 내의 패권 싸움에 직접적으로 힘을 쓰기가 어렵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구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문계들이 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다음 공천을 확정받기가 좀 쉽지 않으니 여러 가지 수를 좀 굴려보고 있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아직 뭐 본격적으로도 어떤 힘을 더 받아가지고 네. 당내에 주류적인 목소리를 형성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낙연, 김경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여전히 이 도도하게 친명이 당내 대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번 아이템 제목은요. 이 장경태 고발대 기분 나쁜 죄입니다. 이 대통령실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고발의 내용을 보면 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을 갔을 때 이 개인 활동을 하면서 조명 장치까지 좀 동원해서 이른바 콘셉트 촬영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장 의원이 허위 발언을 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이 외신의 근거가 있다면서 허위 사실을 계속 부각했고 이게 외교 결례이자 또 하나 가족의 신뢰를 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윤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정부가 직접 고발에 나선 사례는 흔하게 느껴지지가 않죠. 네. 그런데 또 없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례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이 가깝게는 지난 2019년 이 문 전 대통령이 비난 전단지를 살포했던 남성을 이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로도 일반 시민을 직접 고소한 사례가 이제 최초였기에 언론으로도 많이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살펴보시면 박정부 때에도 정윤회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가 역시 취하한 일이 있었고요. 이 모두 취하하긴 했지만 당시로들 청와대 모두 이제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 지금 보니까 뭐 처음은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대통령실이 직접 이 고소 고발한 게 처음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수아 기자, 이 고발을 당한 장경태 최고위원은 뭐라고 합니까? 네, 당사자인 장경태 최고위원은요. 사실상 혐의가 기분 나쁜 죄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제 발언 듣고 오시죠. 허위 사실 유포한 건 없는데 뭐 일단 기분 모욕죄 정도 기분 나쁜 죄는 될 수 있는데 저는 뭐 굳게 믿고 있고 어찌됐건 이 아동의 어떤 빈곤과 아픔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빈곤 포르노를 찍은 건 맞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카메라 기종도 좀 알고 싶고요. 거기 수행원이 몇 명인지도 알고 싶고 카메라 핀 조명 사용했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 진실은 대통령실에서 밝히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굳이 이걸 무슨 숨바꼭질하듯이 머리카락 보일랑 말랑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네, 더해서 오늘은 장 최고위원이 자료 요구부터 좀 대통령실이 성실히 응해라라면서 김 여사의 수행원 그리고 촬영팀 인원의 소속 등을 좀 밝히고 이 김건희 여사가 국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사실을 밝히도록 도와달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역사적 고발에 역사적 사명감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뭐 어제 보니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건 헌정사상 최초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강재묵 기자. 예. 헌정사상 최초입니까? 네, 이 내용도 또 제가 또 좀 살펴봤는데 네. 이 대통령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이 방금 말씀하신 발언이 확인해 봐야겠죠. 네. 2007년 이 청와대가 한나라당 김정은 의원을 고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헌정 최초다라는 말은 이제
좀 이제 사실과는 다른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당시로도 이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통령실 비서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김정은 의원이 맞불고소를 넣으면 일이 확산되는 바가 있었는데 뭐 앞선 그 표현 같은 건 이제 그 정치적 수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별개로도 2004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 특정 그룹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의원을 뭐 고소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장혜찬 이사장님. 근데 장경태 최고위원은 사실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굳이 나서서 직접 다시 또 이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속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용인해야 되는가 전례를 만들기 위한 고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실 가짜뉴스 하면 장경태 의원 못지않게 더 유명한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인데 첼리스트 의혹 무분별하게 제기됐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뒤로는 카메라에도 잘 안 잡힙니다. 숨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비겁하지만 그나마 현명하고 약간의 염치는 있는 거죠. 근데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 반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본인이 주장한 외신에서는 조명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고 전문가는 온라인 커뮤니티 레디릿이라는 데 글을 올린 일반인이었고 네. 이런 정황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끝까지 뻔뻔하게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례를 남기기 위한 고발로 보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인이나 언론인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했던 것과는 다르게 네. 국회의원은 본인을 돕는 보좌진만 9명입니다. 그 또한 헌법기관이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고소 고발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앞서서 시민단체가 먼저 이 뭐 고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의원으로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실 이 장경태 의원 고발한 이 사건 사실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네, 야당에서 특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대표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공영방송 민영화 겁박, 도어 스태핑 중단 같은 언론 탄압이 가히 전방위적입니다. 심지어 야당 지도부의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정치보복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경입니다. 대통령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골적 겁박입니다. 네, 노골적 겁박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 안호영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모든 걸 고발과 수사로 해결하려고 한다. 정치 공방이 형사 사건이 되는 건 정말 황당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당 쪽 반응도 좀 같이 살펴보려는데 반면 여당은 대통령실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두둔하는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러겠냐라는 입장인 거죠. 이 장 의원 비난 이어가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야당의 공세라는 것도 사실관계에 입각해야만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도부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니면 말고가 이어가지 않습니까?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아요. 더 저질 공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도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야당 최고위원, 야당 의원을 직접 형사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게 과연 괜찮을까? 그런데 그거 외에는 뭔가 제동을 걸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생각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네, 김재현 전 최고위원 역시도 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한 조치였을 것이다라는 입장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이 논란이 자꾸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이 논란의 진실이 뭔가 이수아 기자. 네. 이 조명을 쓴 겁니까 안 쓴 겁니까? 이건 경찰에서 좀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게 네. 양측의 입장이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 장경태 최고위원은요. 해외 언론 사이트에 올라온 분석글을 좀 인용을 하면서 조명을 설치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중입니다. 네. 캄보디아의 전형적인 서민 주택이라면은 저런 정도의 영상 퀄리티가 조명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적어도 한 2-3개의 조명을 설치해서 스튜디오처럼 꾸민 거 아닌가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 얼굴에 빛 반사가 심한 이유가 이 집에 있는 전등 불빛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당시 현장 사진 그리고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니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임경빈 위원님. 네. 조명을 썼냐 안 썼냐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걸까요?
사실 좀 민망한 일이죠. 이게 야당의 최고위원하고 대통령실 사이에 붙은 논쟁의 어떤 격으로 이게 맞느냐라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제 오마이뉴스에서는 심지어 이제 더미 CG를 활용한 실험까지 했더라고요. 빛을 위에서 쐈을 때는 어떻게 나오고 이게 형광등 썼을 때는 어떻게 나오고 이게 언론들이 이렇게까지 힘을 쏟아서 이걸 검증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좀 발전적인 논쟁으로 가려면 차라리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초기에 했었던 문제 제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의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홍보성으로 비춰 보일 수 있는 행보를 대통령 영부인이 굳이 이제 해외 순방 중에 했어야 되느냐. 그게 결국 소위 말하는 이제 빈곤 포르노 논쟁의 어떤 본질이었던 건데 그게 차라리 발전적으로 갔으면 그러면 해외 순방 중에 영부인은 어떤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야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공개가 돼야 국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렇게 좀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 사실은 이번 일정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불거진 측면도 또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결국 사진을 찍고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그냥 기자들한테 배포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인데 그 자리에 차라리 기자들이 참여를 해서 취재를 직접적으로 했더라면 아예 생기지 않을 논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실이 다음번에는 조금 더 고려를 잘해서 섬세하게 접근을 해서 기왕이면 이런 논쟁이 없도록 좀 잘 준비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 다 뭐 어디 하나가 맞다 틀리다를 지금 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실이 야당 의원을 고발하는 일, 아까 잠깐 강재묵 기자가 좀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처음이 아닙니다. 근데 고발을 하고 보통 한 2, 3년 뒤에는 철회를 해요. 강재묵 기자, 이번에는 철회 가능성 없습니까? 조금 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대통령실 장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장 의원 측이 지금 반응이 없는 상태죠. 이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 보니 대통령실 역시도 말을 아끼는 상황입니다. 역시 관계자 표현 빌리려는데요. 이 취재진의 이 사과가 있으면 고발 취소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제가 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듯하며 이 답변을 일단 유보하고 회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장해찬 이사장님, 이미 약간 감정 싸움 영역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되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또 헬로윈 참사 이 국정조사 관련해서 예산안 처리하고 국정조사 협조하겠다. 어떻게 입장을 좀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감정 싸움 영역으로 가게 되면 국정조사도 그렇고요. 예산안도 그렇고 이거 풀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도 김정숙 영부인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기승전 대통령 배우자 이야기를 하는 사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좀 드물 것 같습니다. 여야가 모두 좀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지금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지만 예산안이라는 것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준 예산으로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게 되고 새로운 정책을 아무것도 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막는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 특히나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다수당, 민주당의 책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아무리 많이 싸우더라도 예산안과 관련된 회의나 어떤 대화의 끈은 절대 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 여러 부담이 있었겠지만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국조의 일정 부분 협의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이전 입장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안이거든요.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으로서 나름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45일 정도의 국정조사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 정도만 포함시키자. 이 중재안이 제가 봤을 때 여야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더 우리가 받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을 부리는 쪽이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 이 조만간 모레죠. 25일에 여당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을 해서 식사를 좀 한다고 합니다. 임경빈 위원님. 이 지금 뭐 여당 지도부 초청한다고 하는데 야당 지도부도 좀 혹시 만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지금 사실 그러기가 좀 어려운 정치적 지형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야당 지도부 측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좀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번 이제 피력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었거나 그 뒤에 여야의 충돌이 좀 강해지거나 이런 측면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또 소위 광화문 집회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이제 야권 인사들 중심으로 이제 하는 측면이 또 있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야당 지도부 부르기가 좀 부담스럽다. 근데 이게 매듭이 풀리려면 탑투 다운이거나 밑에서부터 좀 올라가거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만나서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제 의사를 표현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원외 지도부 인사들을 만났을 때도 종북 주사파 세력과는 협치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대선 후보 시절에는 확정적 중범죄자 이런 표현들을 쓰셨던 이력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거두기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고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의 뭐 진실을 밝히자는 국회의 목소리가 워낙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범하게 어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 추모도 하셨는데 네. 대도무문의 김영삼 정신을 받아서 좀 큰 정치로 좀 보폭을 넓혀서 과감하게 야당 지도부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 어떤 품새를 보여주면 여러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방식이 뭐 위에서 아래로든 아래서 위로든 어쨌거나 좀 협치를 위한 국민을 생각한다면 어쨌거나 협치를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제목은요. 검찰 이재명 조사 필요. 김만배도 오늘 석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에 속도를 올렸던 검찰이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앞서 검찰이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의 영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수십 차례 언급한 것도 결국 이재명 대표라는 큰 정치 권력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이든 정치자금 사건이든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근들의 범죄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또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일정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뭐 현역 의원 체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뭐 체포 동의안도 국회 회기 때만 필요한 것이다라면서 이런 법리적인 설명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장혜찬 이사장님, 지금 보면은 검찰이 드디어 약간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범죄 혐의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랑 연관성 좀 입증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 저 개인의 시사평론가로서 전망을 밝히자면 네. 연내에 이재명 대표 아마 소환 조사 통보를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 상반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봄꽃이 피기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 검찰이 해봤고 잘하는 수사예요. 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와 모든 게 많이 닮아 있는데요. 그때도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서 1원 한 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단의 자금을 모금할 때부터 이게 횡령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는 법리로 재판부를 설득해냈고요. 네.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명한 최서원 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대장동 화천대유에서 이재명 대표의 계좌로 직접적으로 현금이 송금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들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뭔가 불순한 의도,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네. 이미 국정농단에서도 이게 유죄가 된다는 판례를 검찰은 한 손에 들고 있는 셈이고 그때는 경제 공동체였다면 이번에는 정치적 공동체다라는 또 법적인 논리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검찰의 수사 속도가 지금도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지만 네. 앞으로 더 빠르면 빨라졌지 뭐 늦게 끌거나 뭐 일각에서는 뭐 총선까지 시간을 끌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갈 리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사실 방법도 방법인 게 지금 소환 통보를 곧 연내에 받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검찰 조사가 서면 조사도 있고요. 소환도 있고 소환을 할 때 참고인으로 부르냐 피고인으로 부르냐 이것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건 임경빈 위원께 네.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어차피 최종적인 목표점이 이재명 대표라는 거는 네. 다들 이제 주지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하긴 할 텐데 네. 지금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검찰도 부담스럽고요. 또 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뭐 장혜찬 평론가께서 이 국정농단 사건 때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명확한 어떤 포인트들이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서 뭐 이게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이 계승 작업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여지, 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논의를 하고 네. 그거에 따라서 삼성이 뭐 최서원 씨 딸한테 말을 증여를 하고 혹은 뭐 K스포츠재단이나 이런 데 돈을 집어넣고 네. 이런 어떤 연관관계가 좀 더 또렷해져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뭐 김만배 씨를 통해서 고리를 만들기에는 아직 김만배 씨의 어떤 증언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고 있고 네. 혹은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들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든지 혹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대장동 일당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간다.
있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인 이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소환까지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어쨌거나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순서가 좀 된 것 같다. 검찰이 처음부터 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김용 부원장은 기소해서 이제 뭐 재판까지 곧 받게 될 텐데 정진상 실장은 지금 구속까지만 한 상태입니다. 민지숙 기자. 네. 만약에 정진상 실장을 기소를 못하면 검찰 개혁도 다 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진상 실장 이 구속 결정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구속적부심 신청을 해서 네. 지금 이 시각 이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신문이 종료가 된 뒤에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 정 실장이 이 자리에 석방이 된다고 하면 검찰 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사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김용 부원장은 먼저 기소가 됐잖아요. 김용 부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이 검찰 수사 재판 모두 속도가 엄청 빠른데요. 네. 얼마 전에 이 구속 사실 전해드렸던 김용 부원장 다음 달 23일에 첫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불법 선거 자금 관련된 재판인데요. 최근 이렇게 민주당 당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는 게 가능하냐, 이게 네. 괜찮냐 이런 논란이 나왔고 이 자리에서 당헌 80조 기소 시에는 당직이 직무 정지된다. 이 당헌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 네. 민주당 이 김용과 정진상 실장 모두 당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걸 저희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 측에서는 김용 부원장의 사의 먼저 받아들였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오늘 이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고서 추후 판단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다만 민주당 이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구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사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정진상 실장의 뭐 구속영장 자체가 지금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수아 기자. 네. 검찰이 또 반박을 했어요. 네, 특히 전현직 장관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야당의 목소리는 전직 법무장관인 이 박범계 의원이 그리고 검찰 목소리는 수장인 한동훈 장관이 냈습니다. 뭐 이미 여러 번 본 갈등 구도기는 한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건 해석론이지. 영장 전담 판사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죠.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중요한 사건이고 온 국민의 이목이 다 몰려 있고 범죄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도주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체포영장은 또 기각됐잖아요. 중한 범죄가 있다 없다, 중한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안 돼 있다라는 거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을 전제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영장에 대한 그 큰 관심에 비해서는 충분한 영장 전담 판사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한다면 그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 사실의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표지에 양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거는 형사소송법 70조를 보시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네, 박범계 의원은 그러니까 이번에 영장을 발부할 때 재판부가 범죄 사실 소명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라고 말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당연히 범죄가 소명됐으니까 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겠냐라고 맞받아쳤고 또 이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의 배우가 한동훈 장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은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게 법무장관인데 전직 장관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면서 박 의원은 오히려 저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검찰과 민주당의 신경전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 네. 검찰 관계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정진상 실장 구속 직후에 SNS에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며 이 검찰 수사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죠. 네. 이를 두고 검찰 측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건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이다. 또 이런 정진상 측 변호인이 제기했던 이 대장동 일당과 검찰이 뭔가 형량의 거래 의혹을 네. 제기하기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량은 검찰이 아닌 법원이 정하는 것인 만큼 사법 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이 검찰 관계자가 따박따박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지금 받아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는 거 아니냐, 소환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더해서 이수아 기자, 지금 한쪽에서는 남욱이라는 판도라 상자가 드디어 열린 것 같아요. 네, 남욱 변호사는 폭로전에 계속 나서고 있습니다. 네. 연이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남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2013년부터 21년까지 모두 40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신의 법정 진술 신뢰성에 대해서 야당이 맹공에 나서면서 어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나의 입장 변화는 우리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거짓말로 확인되면 살아남을 수 있겠냐라고 반박하는가 하면 13년 동안 발생한 일을 어떻게 모두 지어내서 말하냐. 소설가가 등단했을 것이다. 거짓이면 고소하면 되는데 왜 아니라고만 야당에서 하고 위증죄 고소 얘기는 안 나오냐라고 받아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야당 반응을 실어놨거든요. 네. 영상 보고 오시죠. 나는 작년에는 이재명 대표님이 당선될 것 같아서 겁이 나가지고 진술했다가 이제는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진실을 바꾼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서초동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하나를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일일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태도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장희찬 이사장님, 지금 박범계 의원이 서초동에서 있는 일을 여의도 민의의 전당에서 하나하나 답변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 민주당 하나하나 지금 받아쳤었던 거 아닙니까? 네, 가장 시시콜콜한 것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장모님이 그러는데 이건 네. 이재명 노리는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하신 분이 바로 박범계 의원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장모님 말씀은 사건과 관련된 거 내가 라디오 나가서 마음껏 해도 되고 뭔가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갑자기 민의의 전당을 내세우는 거 국민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입장을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선이 끝나기 전이었고 본인은 이재명 대표 측에게 대선 자금까지 줬으니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쪽에 불리한 진술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고 잘못하다가는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죄의 처벌까지 모두 다 짊어지게 생겼으니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죄 지은 만큼만 처벌을 받겠다는 게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 일관된 입장인데요. 제가 예견하자면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이 만료됐을 때 당장 남욱 변호사처럼 폭로를 하진 않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만 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이 재판부로부터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그 즈음에는 김만배 씨도 여러 가지 지금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이 사법 리스크에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남욱 변호사가 1년 전에 수사 당시에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아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답을 했는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남욱 변호사가 또 천화동인 이루도 뭉칠 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측근 구속수사 관련해서 그래도 유감 표명이라든지 그냥 간단하게라도 할 말씀 없을까요? 오늘도 많이 기다리시는군요. 네, 사법 리스크를 당이 떠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이 직접 해명이나 유감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좀 어떠실까요? 대표님 측근들이 대표님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 전진상 실장 유동규 그 증거 인멸 정황 네, 보고 죄송합니다. 받으셨나요 혹시? 네, 이재명 대표 지금 3일째 관련해서 침묵을 좀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대장동 사건 키맨이 3명입니다. 지금 그중에서 남욱,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금 입을 열었고 남은 한 명 김만배 씨 오늘 자정에 이제 석방이 됩니다. 민지숙 기자. 네. 이 김만배 씨 진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 이 발언으로 유명해진 김만배 씨 오늘 밤 풀려나는데요. 네. 구속 전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2014년 인터뷰 이후에 혹시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없고요. 네. 그러면 잠적한 유동규 본부장과는 연락이 조금 닿으시나요? 아니 저는 뭐
저한테 그런 부분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뭐 그분하고 관련된 분도 아니고.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 없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이보다 앞서 며칠 전에 풀려난 남욱 변호사 지금 뭐 기자들과 국밥을 먹고 뭐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김만배 씨가 오늘 풀려난다는 소식에 이 수원에 있는 자택 앞에 기자들이 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 김만배 씨 법정에서 모든 이야기를 하겠다. 왜 밖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라는 네. 어떤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임경빈 위원님. 네. 지금 아까 장혜찬 이사장님은 김만배 씨가 풀려나도 일단 독자 행보를 하다가 나중에는 하지만 결국 남욱 유동규 전철을 밟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네. 주셨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이런 종류의 사건들은 각 개인들이 어떻게 이익관계가 물려 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다른 대장동 인물들하고 특히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이익관계가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녹취록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됐던 게 이거는 뭐 그분 것이다라든지 혹은 그분이 뭐 김만배 씨를 지칭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제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거론됐던 거는 주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재판은 진행되고 있고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확률이 높은데 네. 천화동인 1호를 쪼개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 시장 측으로 넘겨준다고 해서 네. 700억이라는 돈입니다. 네. 그 돈을 넘겨준다고 해서 자기의 다른 죄들이 뭐 감해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생각을 하자면 그냥 자기 거라고 계속 우기면 결국 나중에 그 돈을 갖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라 네. 그 부분을 검찰이 공략하지 못한다면 네.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실로 직접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증언을 확보할 때 어려울 수가 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만배 씨의 입이 더더욱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죠. 네, 월드컵 소식 짚어보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빈살만도 환호, 역전승의 공휴일 선포입니다. 이 빈살만 요 며칠 사이로 많이 익숙해진 인물일 텐데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죠. 네. 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카타르 월드컵의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이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은 물론 이 월드컵 역사상으로도 이제 최대의 이변으로 손꼽히는 경기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 피파 랭킹 51위입니다. 이 반면 아르헨티나는 랭킹 3위의 이제 우승 후보인데 네. 이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 선수의 이제 나라로도 유명하죠. 이 경기 초반에 열세를 뒤집고서는 후반에 내리 두 골을 이제 넣으면서 역전에까지 성공했습니다. 이 최약체라는 평가를 뒤엎고 이 강력한 우승 후보를 격파하는 셈인데 이 짜릿한 역전승의 거리가 온통 이 월드컵 경기장 주변 거리가 온통 초록색 물결이 가득했다고 하거든요.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It was amazing match. Yes. Where is the match? Where is Messi? Where is Messi? Here, Saudi Arabia, habibi. Messi is here. No Messi. Here, Saudi Arabia. Un resultado sorprendente, pero bueno, sin duda tenemos fe de que Argentina puede llegar a salir campeón, ya que es uno de los equipos candidatos, teniendo el mejor jugador del mundo, Lionel Messi. Así que bueno, siempre con esperanza, con la actitud de que podemos salir adelante y de que Argentina puede ser el campeón del mundo. 네, 이 상반된 반응 좀 살펴볼 수 있으셨을 텐데요. 네. 제가 키워드에도 담은 내용이지만 이 사우디 국왕은 이 승리를 기념해서 그 다음 날인 23일을 이 공휴일로 선포하기까지 오늘이잖아요. 오늘입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23일을 공휴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보고 온 이 아르헨티나 팬 영상에 나온 팬은 굉장히 차분함을 유지한 편인 네. 것 같고요. 이 아르헨티나 사실 팬들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다, 충격이다라면서 이 패배를 받아들이지 네. 못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월드컵 5번째 출전하는 이 주장 리오넬 메시의 경우에는 네. 이 경기 휘슬이 불고 나서 한동안 경기장을 떠나지 못하고 머리를 짚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이 메시가 골을 넣고도 아르헨티나가 진 게 이 A매치에서는 거의 13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끝나고 메시는 거의 2시간이 지나서야 네. 또 인터뷰하는 룸에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인터뷰에서는 아직 2경기나 남았으니까 이 네.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오늘의 기억은 잊고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혜찬 이사장님, 51등이 3등을 이겼습니다.
네. 아니 이게 아르헨티나가 자만한 걸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약간 그 같은 아랍권의 어떤 홈 어드밴티지 이런 게 있었던 걸까요? 근데 경기 보면요,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비진의 직접 오프사이드 보셨습니까? 트랩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팀이 강팀 상대할 때 보통은 밖으로 안 나가고 수비만 하는데 오히려 라인을 끌어올려서 아르헨티나의 이 빠른 공격수들이 오프사이드에 걸리게 하는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골대가 골 그물망을 4번이나 흔들었는데 그게 다 오프사이드가 되면서 인정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기운도 빠지고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호흡이 잘 맞나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주전 11명 중에 9명 정도가 알힐랄이라는 같은 프로 축구팀 소속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국가대표가 아니라 프로팀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호흡을 맞춰왔던 선수들 위주로 네. 이 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 국가들은 세계 각지에서 뛰다가 이제 호흡을 맞추기 시작한 거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런 조직력이 훨씬 더 완비된 상태로 또 월드컵에 임한 게 이 기적 같은 승리 이변의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강정욱 기자.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이 잘 뛸 수밖에 없었다. 뭐 포상금이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로 네. 주목을 끄는 게시물이 하나 올라오면서 퍼진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카타르 매체 기사를 캡처했던 사진과 함께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16강에 진출하면 금액이 계속 어마어마한데 네. 이 대표팀의 포상금 5,400억 원을 수여한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면은 1인당 190억 원을 받는 셈이다라는 네. 글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기사 내용은 이제 그 상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인 걸로 이제 나중에는 알려졌는데 네. 그 사이에 그만큼 이제 많이 퍼지면서 이제 저 190억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는 거 아니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승리까지 쟁취한 거다. 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얘기가 앞서 잠깐 좀 소문처럼 돌았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승리하면 뭐 190억이다 뭐 이런 얘기는 루머로 드러났지만 네. 빈살만 왕세자가 이 월드컵을 즐기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는 게요. 이 오늘 공휴일로 지정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네. 집에서 환호하면서 승리하는 가족들과 이 승리를 만끽하는 영상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저 영상에서도 눈에 띄었던 거는 승리를 자축하는 저 왕세자의 모습보다는 네. 이 왕세자의 집에 있는 텔레비전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네, 텔레비전 영상으로 보시면은 네.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몇천조 재력가인데 좀 큰 거 보지 않았나 싶은데 없는 거예요. 벽면이 UHD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좀 TV 사이즈가 소박하다. 여기 네. 우리 집보다 작은데 혹시 여기 현관 TV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누리꾼들 사이에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약간 그 너무 끝에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약간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TV가 큰 편이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2,600조, 2,700조라고 하는데 TV가 생각보다 작다. 뭐 어쨌거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승리가 좀 이변인 것 같아요. 강재목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이변이 우리 대표팀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대표팀 선수들도 이번 사우디의 역전승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우디가 이긴 거에 있어 저희한테도 희망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경기장에 나가서 이기는 것만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경기를 임하는 자세나 경기를 뛰면서 정말 선수들이 간절함이랑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사우디가 이긴 게 좀 저희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동기부여를 말씀드렸으니까 대표팀 에이스 소식도 좀 궁금해지죠. 이 손흥민 선수의 출전 기대감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 방금 보신 손준호 선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 질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 꾀병이 있어서 아프다고는 하지만 네. 이 헤딩을 장난으로 던졌는데 잘하더라.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식의 뉘앙스로 이 기자들한테 답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방금 그 김진수 선수 역시도 이 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네. 뭐 이제 신뢰감이 느껴지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라운드에 있을 때 항상 긍정적이고 이제 손흥민 선수는 언제나 이렇게 선수단을 좀 먼저 해서 잘 이끌고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첫 대결 상대가 우루과이전이잖아요. 그런 네. 만큼 저희도 우루과이의 좀 전력이나 이런 데 관심이 어, 있는 것 그쵸. 같은데 봐야죠. 이 우루과이 팀의 훈련 모습에서 자꾸
더미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훈련 때마다 등장하는 붉은 마네킹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붉은 마네킹이 좀 아시아인을 닮은 것 같다. 왜 유니폼이 약간 붉은색이잖아요. 저희 국가 붉은색은 대표팀이. 우리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걸 약간 염두에 두고 저런 마네킹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우루과이 팀 관계자는 일단 뭐 한국 대표팀을 겨냥한 건 전혀 아니다. 네. 기존에 사용했던 이 훈련 마네킹을 카타르에 가져올 수가 없어서 네.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뿐이다라고 덤덤하게 좀 의혹을 일축하긴 했습니다. 네, 덤덤하게 의혹을 일축했다기에는 지금 같이 보신 저 마네킹이 너무 우리나라 마네킹이 아닌가. 지금 빨간색에 검은 머리에. 네, 글쎄요. 단지 있는 것만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우루과이가 굉장히 우리나라와의 첫 경기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경빈 위원님. 네. 우루과이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우루과이도 저렇게 이제 의식하고 있는 걸로 보면 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쉽지 않은 상대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스트라이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김민재 선수처럼 유럽 축구에서도 통하는 수비수들이 좀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비하면은 조금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이번 월드컵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럽 팀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남미 팀이라든지 중동 팀들이 뭐 어제 사우디 사례가 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잘 한번 붙어보면 네. 우루과이한테 예상 외의 선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네, 좀 희망을 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이 좋은 기운을 좀 잘 받아가지고 저희가 또 이 24일 내일 저녁 10시죠. 네, 이 좀 저희가 좀 좋은 기운 받아서 우루과이전을 승리로 좀 이끌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감이 좋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지금 광화문에서도 응원할 수 있다고요. 네, 사실 월드컵 하면은 뭐 경기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네. 모여서 응원하는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만큼 저희 붉은 악마 이번에도 볼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새로 들렸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거리 응원으로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을 낸 붉은 악마에게 신청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대신 안전을 일단 우선에 두겠다는 건데요. 네. 이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인력 276명이 투입되고요. 네. 이 경찰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이 경비국에서 광화문 광장에 이 경찰관 41명 그리고 8개 기동대를 대비해서 배치해서 인파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한 개 기동대가 70명이거든요. 거의 네. 600명의 경력이 투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광장을 여러 구획으로 나눠서 밀집도를 관리하고 특히 퇴장할 때 사실 뭐 압사라든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위협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때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퇴장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혜찬 이사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니 이렇게나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참사가 있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꼭 모여야 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응원 허용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돌아보고 네. 이 진상 규명과 사고 수습 대책 마련하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또 동시에 네. 또 다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경기를 생각해서 이런 축제를 함께 즐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함께 병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거리 응원을 통해서 오히려 트라우마를 좀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